노예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은 면허거든요. 증기기관들이 발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운송수단 그리고 탄광에서 탄캐는 쪽의 혁신과 함께 이 명직물 공업의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딱 눈에 보이는 성공 패스가 빚을 얻어서라도 노예를 갖다가 사갖고 얘들을 이용해서 땅 조금 빨리 얻어서 황금 작물을 갖다가 빨리 만들어서 쭉쭉쭉쭉 뽑아내서 거기서 또 돈 벌고 계속 자산을 불려 나가야지 아 성공한다. 이런 성공 방정식이 딱 눈에 들어오니까 점점 더 밑에 못 사는 사람들도 노예제를 반대하지 않는 거죠. 농장주가 되는 게 꿈인 그렇죠. 거예요. 다 농장주가 아메리칸 드림이 된 거죠. 북부는 지금 근대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산업화로 가야 되는데 노동력이 남쪽에 농지에 묶여 있으면 이건 가는 거는 계속해서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당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수밖에 그나마 없는 북부는 부분들이 이민자들이 있죠. 계속 들어오니까 맞아요. 그거를 네. 노동자로서 이제 근데 활용을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죠. 생산력이 확 올라가게 되면 노동력의 공급이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와줘야 됩니다. 네. 이게. 그 남부의 노예 소유주, 북부의 자본가 이렇게 상위 계층들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지금 하셨을 거예요. 근데 평범한 자유민들 이들은 노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노예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 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얻는다고 해서 나한테 딱히 얻어지는 것도 없고 한마디로 찬반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들은 그러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지게 됐을까요? 요거는 타임슬립 역전극장을 통해서 남부인과 북부인 토론 배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 대표입니다. 역시나 이 미국 명을 가지고 계시네요. 미스터 찰스 계시고요. 북부 사람들의 생각을 좀 대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도덕적 신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자랑스러운 미합중국이 완성한 민주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모든 시민이 재산을 소유하고 스스로 노동을 통제하며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갖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남부의 노예제도는 구시대의 악수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북부의 민주주의 이념이 더욱더 우리 전 미국 사회에 퍼져야 합니다. 노예제 확산으로 막으려는 남부 사람들은 속셈이 아주 음흉해요. 인간적이지도 않습니다. 저 미개하고 기린한 양들을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럴 거면 차라리 노예제도를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노예제도는 무조건 아웃이 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노예들이 우리 백인들을 위협하게 될 거니까요. 이해가 간다.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진짜 북동부는 특히나 청교도 쪽 라인들이 많다는 건 신념이나 종교적인 이 믿음이 굉장히 강한 집단인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노예제도는 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근데 북부의 말만 듣고 넘어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남부 대표 나와 계십니다. 미스터 심슨입니다. 심슨. 제가 명색이 남부 백인인데 제 얼굴 좀 보세요. 이 누렇게 뜬 모습 좀. 제가 선크림도 없이 계속 일하느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전 지금 진짜 이 생존이 힘들어요. 진짜 삶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백인 남자들 우리를 무참히 살해한 그 흑인 놈 네드 터너인가? 그 기억나죠? 흉흉해서 살 수가 없어요. 북부에서 근데 이게 뭡니까? 뭐 최근에 뭐 책 한 권 썼다면서요. 톰 아저씨 오두막인가 뭔가 하는 그 책. 지금 뭐 엄청 잘 팔린다면서요? 30만 부 팔리고 완판 되자마자 계속 팔린다면서요. 진짜 우리는 그 북부에서 그 노예 해방론자들이 그렇게 떠드는 것도 고칫거리인데 지금 우리를 완전히 나쁜 놈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미스터 심슨,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남부 사회를 왜곡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우리 남부 사회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적개심을 펼치는 그런 거밖에 안 보이고 이건 진짜 선을 넘는 겁니다. 봐보세요. 우리 남부의 위대한 정치가인 칼훈께서 말한 게 있어요. 노예제도는 절대 선입니다. 필요 악도 아니에요. 찰스, 너희 북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돌아봐. 너도 노동자일 거 아니에요. 탐욕과 방탕과 그 파멸에 그런 정신이 지배하는 무질서한 삶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가 그 거리다 똥 싸지르고 있고,
공장에서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일하고 노예랑 뭐가 달라요, 삶이? 거기 그 노동자들이 폐렴 환자들 되게 많아요. 보세요. 20, 30대 다. 그럼요. 왜 병 걸려서 이렇게 어렵게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농장에서 굉장히 이 천연 자연과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햇빛 받으면서 네. 비타민 D 자연적으로 다 생성됩니다.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뭔가요? 이분은 남부 쪽에서도 극남부에 계신 테리라고. 딥사우스 쪽에. 테리요. 더 많이 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남부는 말이에요. 이런 불결함, 자본, 노동 이런 불화의 삶과는 거리가 먼 아주 질서 있고 안정된 사회입니다. 우리 노예제도가 말이죠. 남부 전체에도 좋지만 노예에도 좋아요. 노예에게도. 왠지 알아요? 노예는 적어도 북부에 있는 노동자들보다는 더 좋은 조건에 살거든. 우리 농장들이 잘 보호해주면서 복지도 해주면서 그럼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죠. 우리 남부는 귀족들의 그런 세련되고 이런 문화생활이 되는 가운데 모두가 만족하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남부의 경제야말로 사실 너희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 먹여 살려주고 있잖아, 수출해가지고. 그런데 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닌 겁니까?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이해갑니다, 심슨. 근데요, 난 오늘 심슨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심슨의 말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노예가 없어지면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느꼈어요. 심슨, 진실을 말해봐요. 좀 갑자기 뼈를 때리네. 아이 뭐 솔직히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백인 남자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적어도 흑인 노예보다는 우월하잖아. 그렇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흑인 노예에 부릴 수 있잖아, 적어도. 근데 만약에 노예제 없어지면은 어떻게? 우리가 무너지는 거야. 그럼 남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남부가 무너지면 연방이 무너진다. 다 무너지는 거죠. 같이 죽자는 거예요, 지금. 네. 굉장히 이상한 논리. 아니 근데 남부에도 절박함이 있었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북부 사람들의 말도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남부 사람들은 지금 노예제도가 해방이 되면 우리 하층민들이 저 노예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 하층민들이 사실 경제 시스템이 노예제랑 다 엮여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농장주 다 일감도 주고 아까 뭐 감독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경제 남부의 시스템 자체가 노예제도로 있다 보니까 모두가 다 직간접적으로 여기에 지금 인볼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 게 아니 노예는커녕 그 전에 미국 이민자들끼리도 먼저 온 이민자가 저 불황자 같은 이민자들 좀 못 들어오게 하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이미 새로운 뭔가 시대가 변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남부 백인들한테는 이제 이걸 흑인들한테까지 내줘야 돼라는 상황이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미국은 심슨과 찰스의 토론으로 시작된 논쟁의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1820년 무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예주냐 자유주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과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땅 어디입니까? 미주리입니다. 미주리. 네. 근데 미주리가 원래 이제 루이지애나를 전에 매입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미주리가 이제 정비가 됐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연방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입을 하는 그 전 딱 상황을 보면은 자유주와 노예주가 11개 주로 딱 맞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주리가 노예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남부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노예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됐는데 미주리의 위치를 보면은 저기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사실 메이슨 딕슨 라인부터 오하이오 강이 좀 연결되어 있는 그 선의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있네. 그러니까 사실 그 라인으로 쭉 놓고 보면은 당연히 북부 자유주가 돼야 돼요. 그렇죠. 북부 입장에서는. 툭 튀어나와. 그렇죠. 근데 사실 저 지역이 원래 루이지애나 땅이잖아요. 그 땅인데 예전부터 이제 스페인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뭐 노예를 거느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했던 지역이라서 노예의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제 노예주로 신청을 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북부 입장에서는 저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그 틀이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렇지 이제는 절로 다 민주주의인데 다 넘어가지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거 신청하겠다고 노예주로 하겠다 하면 우리가 다 받아줘야 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고 남부 입장에서 저걸 자유주로 하면은 또 균형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양보를 할 수 없는 그런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북부는 치사한데 그러면? 아니 자기네들이 서로 합의한 거잖아요.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를 받아들이는 걸로. 지금 합의가 안 된 아직 상태에서 서로 합의 안 했어? 합의가 안 됐어요. 안 됐고 다만
그 전에 라인 같은 게 있었잖아요. 아까 설명했던. 새로 우리가 확보하는 땅은 그 오하이오강 북쪽은 이제 뭔가 노예제를 금지한다. 약간 이런 불문율이 있어요. 네, 제퍼슨의 조례가 있었어요. 근데 제퍼슨의 조례가. 현재 11대 11인데 네. 어떻게 됐대? 라고 했는데 네. 노예주 신청했답니다. 그럼 남부는 와 이러고 북부는 뭐야 이렇게 된 네, 거야. 이거 뭐 사실 제퍼슨이 그렇게 서북부 조례를 만들어서 저기는 당연히 자유주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티격티격 싸우면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간이 이제 묘안이 딱 떠오르는 게 됩니다. 저기 이제 동북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주 안에 메인 지방이 있는데 저기가 이제 힘이 좀 세지고 어느 정도 이제 힘 커지면서 여기를 분리시켜가지고 따로 주를 만들겠다. 12-11을 만들겠다. 그렇죠. 근데 그 메인주는 사실 노예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자유주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메인주를 자유주로 하고 그래 저기는 노예주로 하면은 이제 12-12로 균형이 맞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뭔가 이제 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주릴은 예외로 하고 앞으로는 36도 30분을 경계로 북쪽은 자유주로, 남쪽은 노예주로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본 게 1820년에 미주리 협의입니다. 이게 이제 미주리 타협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걸 타협을 한 거죠. 이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지도를 보면 네. 미주리 타협이잖아요. 네. 36도 30분. 네. 근데 북쪽이 훨씬 큰데요? 아, 그러니까 저게 이제 남부 쪽에서 받아들였던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인종적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왔다 보니까 좀 추운 곳에는 추운데 못 간다. 못 간다. 그리고 못 사실은 간다. 저희가 네. 저렇게 넓은데요. 네. 저희 개척이 하나도 안 돼 있던데요. 황무지 지금 다. 네. 그냥 황무지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전혀. 저기 지도도 못 그리던데요, 저기는. 그리고 사실 메인주라고 저기 나와 있지만 메인주 한번 가보세요. 메인주하고 버몬트하고 가면은 지금도 그냥 시골이에요. 없어요. 미국 시골은 어떤 느낌이에요? 가도 산밖에 안 보여요. 아 그냥 산이 네. 계속 있어요? 유명한 시를 쓴 월트 휘트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시 제목이 산 넘어 산이에요. 넘어 산만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문제가 가다가 고속도로가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돌아가면 가도 다시 고속도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거는 사실 보면 제가 보기엔 진짜 일부러 만들었다. 그렇죠. 타협을 위해서 저렇게 나눈 거지. 저거 좀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미봉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사실상 그럼 노른자 땅은 저렇게 남부군요. 그 당시엔 그랬죠. 그리고 북부 지역의 문제는 뭐냐면 저기 중부 지역은요, 기본적으로 항구가 없잖아요. 네. 항구가 없다라는 건 이동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통수단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넓어도 밑에 항구가 있는 지역의 연안 지역과 비교하면은 가치가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지역이죠. 남부 입장에서는 여기가 알토라냐 저거 없어도 돼 이런 네, 생각을. 그런 거죠. 지금 사실 중부 이렇게 도로 타고 쭉 가면은 네. 기름 떨어질 때 되면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주유소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쩌다가 1시간을 가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중서부로 가면 지금도 그냥 황무지 달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주유소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름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에 네, 아예 휘발유 싣고 다녀요? 싣고 다녔어요. 휘발유. 제리캔을 싣고 다녀요? 네, 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것도 다 팔고 그리고 가지고 다녔고 예전에 우리나라 찝차 같은 데 보면은 뒤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붙이고 다녔죠. 그게 다 미국이니까 이렇게 그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딱 보면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야, 이 선 그었다. 자, 여기 위는 북부, 여기 밑은 남부. 니네는 노예제도 찬성, 우리는 반대. 이거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발생하죠. 이제 나중에 멕시코 전쟁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엄청난 넓은 땅들이 들어오면서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캘리포니아 드리밍 하는 그 캘리포니아 드리밍이죠.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마마 샌파파스 캘리포니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미주리 타협 이후에 28년 뒤인데요. 48년에 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에서 금이 발견됐다, 사금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림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이게 골드러시예요? 골드러시입니다.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 인구가 급증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연방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얘네들을 이제 주로 승격을 시켜서 세금 가져오고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황무지를 갖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캘리포니아 이주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부 출신들이에요. 자유민들이죠. 노예 얘기를 데리고 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자유주로 신청을 나중에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미 멕시코 전쟁 시작 전부터 우려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46년도에 이미 밀못이라는 이제 하원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서 멕시코 전쟁을 통해 얻은 땅은 다 노예제를 없애자, 하지 말자. 근데 캘리포니아는 네. 그 36도선을 겹쳐있죠. 걸쳐 있네. 그러니까 위기리 타협으로 되게 다 애매한 거예요, 저게. 그리고 저걸 가지고 새로 얻은 땅들을 주를 또 어떻게 나누는 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 생각에는 새로 얻은 땅은 그냥 차라리 다 노예제를 없애고 가자. 이게 당연히 통과가 안 되죠. 당연하지. 그건 네 생각이지. 남부 사람들은 안 네. 그렇지. 이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 저희 지금 멕시코하고 전쟁에서 한대잖아요. 네. 멕시코는 노예가 해방된 상태예요. 그렇죠. 아, 멕시코 노예제도가 네, 맞아요. 그렇게 돼 있는 멕시코 땅을 지금 미국이 사온 거 아니에요. 네. 전쟁을 하고 사오고. 근데 저기서 지금 노예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웃긴 거죠. 그것도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네, 아니죠. 아니죠. 네. 주민들이 있으니까 네. 원래. 네. 그나마 지금 텍사스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뉴멕시코 오고 이러면은 캘리포니아까지는 이게 다시 또 노예제가 부활이 돼?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맞습니다. 생기는 지역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그 건의안은 하원은 통과됐는데 상원은 통과되지 못하고 하원은 통과됐어요. 부수가 많군요. 네, 통과됐어요. 통과. 그러니까 2분의 1만 통과하면 되니까 네. 하원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는 또 부결되고 텍사스 같은 경우는 노예주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또 캘리포니아는 자유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부 쪽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의 온건파마저도 이렇게 되면 우리 분리해버리겠다라고 엄청나게 이제 막 이렇게 그렇지. 싸우게 되는 겁니다. 4년 가까이 저 싸움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캘리포니아 논쟁이. 저 새로운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뭔가 또 타협이 됩니다. 돼요? 네. 그렇죠. 이때 연방이 거의 깨질 위험에 처하니까 다시 과거의 주역이 등장합니다. 1820년 타협을 이끌었던 헨리 클레이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이분께서 내가 그때 간신히 이걸 봉합해놨는데 또 다시 깨질 위험에 처했구나 하면서 엄청 그냥 내가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연방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돼라고 굉장히 연로하셨을 때 시도하셨군요. 아유 이게 사진 봐요. 그거 참. 사진만 봐도 이 열견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나서셔가지고 드디어 또 하나의 타협안, 1850년 타협안을 만들어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이네. 52년까지 사셨는데 50년에 대타협을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마지막 불태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시한 게 뭐냐면은 그래 이거 어쩔 수 없다. 지금 서부에서 새로 들어온 주들의 노예주, 자유주 문제를 변경하기엔 이미 좀 늦은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는 그냥 자유주로 하고 새로 들어온 뭐 유타랑 뉴멕시코는 거기는 국민투표를 붙여갖고 결정하게 하자. 대신에 남부에게는 큰 선물 하나 주겠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도망노예법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망노예법. 도망노예법이 뭐냐면은 그동안 이 남부의 농장주들의 학대에 견디지 못하고 수많은 노예들이 이미 도망치고 있었어요. 주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북부로. 당연히 북부로 도망치고 조금 더 여력이 캐나다. 있으면은 캐나다까지 완전히 이제 노예제가 폐지된 캐나다까지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걸 연결해주는 점조직들이 그 당시 성행하는데 이런 도망 노예들 남부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오늘 또 노예가 도망갔다고? 그럼 차 한 대가 날아간 거 아니야? 한 명당 3천만 원이 넘는데. 자산이 쑥쑥쑥 빠져나가는 걸 도저히 못 보고 그전에는 이제 그런 일종의 추노죠, 추노. 그런 노예 사냥꾼들 갖다가 풀어갖고 다시 잡아오게 했는데 보통 파시라고 했었던 그렇죠, 파스라고 했던 이런 추격자들을 보냈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북부가 정부가 나서서 걔네들 잡아다가 우리 남부에 다시 보내라. 이걸 법으로 강제합니다. 연방법으로. 사실은 북부로 만약에 그 노예가 가면 그 주에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못 잡는 건데. 정상적으로는 못 잡고 그 지역 주 정부가 협력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주로 이게 도망간 노예가 만약에 이렇게 잡히면은 변론 허용이 안 돼요. 재판에 못 넘겨집니다. 배심원 재판에. 그리고서 만약에 그 지역의 보안관이 노예 잡으러 왔는데 난 못 잡아주겠어. 집행을 거부하면은 벌금을 물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협조해서 노예를 잡아다 주면은 사례금도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어도 우리 노예주의 자산은 지켜주라. 이걸 완전히 보장한 게 도망노예법입니다. 네. 엄청나게 논란이 될 중앙인데. 그렇죠. 논란이 엄청 그게 진짜 결정적인 논란이 됐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연방이 깨지지 않아야 한다는 대의에 의해서 이 타협안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북부의 여론이 이것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들끓습니다. 이런 야합을 하다니 그 뒤에 후폭풍이 엄청나게 큽니다. 일단 각 자유주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발했어요. 각 자유주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방해해 주지. 막 이런 식으로 인신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새로
통과시켜갖고 실질적으로 이 도망노예법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미봉은 했지만은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그리고 겁니다. 생길 수밖에 없죠. 도망노예법 만들어서 보내라고 했더니 저것들이 또 저는 편법을 쓰네 하면서 계속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게다가 또 도망노예법 때문에 남부 백인들이 북부 와서 활개치고 막 하는 걸 맞아요. 보면서 열받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노예를 도와줘서 비밀 통로로 만들고 이제 이런 움직임도 또 시작됐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 주에서 이제 뭔가 또 다른 연방법과는 다른 어떤 형태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의 또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주로 북부에서는 연방을 많이 이제 이렇게 팔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반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래서 뭔가 정치적으로 이제 복잡해지면서 사실 연방파와 뭔가 그 공화파, 반연방파가 뭔가 대립적인 걸로 우리가 틀로 갖고 갔다면 사실 이걸 계기로 그 틀이 조금 무너지면서 노예제와 반노예제로 뭔가 더 이제 극명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연방이냐 주냐가 먼저가 아니라 그렇죠.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가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네. 거기서 공화당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나중에 흐름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뭔가의 목표가 생기는 거죠. 강령이 생기고 이념이 생기고 이러면 정당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거는 이제 각 주가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뛰어넘거나 그 이해관계에 더 위에 있는 무언가의 필라소피를 만드는 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는 신의 뜻에 따라 인간을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미국의 마인드를 갖는다. 이것이 공화당의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은 God bless you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 있다면 애초에 미국을 만들 때처럼 우리는 자유를 찾아왔다. 우리는 이 각 주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재산과 우린 이걸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다른 한쪽이죠. 민주당입니다. 그게 민주당. 그 당시에 오묘하게 비슷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법한데 다르네요. 그럼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노예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선악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남부하고 북부하고의 이런 갈등, 노예주와 자유주의 갈등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 철학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어디가 더 선이고 어디가 더 악이고 얘기하기 힘든 또 정치 철학적인 요소들이 또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민주당이 됐던 공화당이 됐던 그 두 신념 모두가 내 눈앞에서 카우보이 쓴 추노꾼이 와서 흑인을 무참히 취급하면서 끌고 데려가 가는 모습을 보면 거기 연방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그러면 민주공화당 양 지지자들 모두가 분노하는 상황이네 맞아요. 지금. 네. 자 그러면 노예제도가 촉발한 쟁점들 좀 여러 가지 짚어보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번엔 대통령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허준희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1850년 타협 때문에 양쪽에서 분노의 불길이 지금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휘발유를 분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어요? 네, 대통령이 직접 갖다 풉니다. 큰 실수하셨네. 미 역사상 가장 미남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젊고 젊고 미남인 대통령, 동시에 가장 무능력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인물.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분인데 태생은 북부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인드는 남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850년대 미국 대통령이 다 그래요. 네, 다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하면 이제 뷰캐넌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 사람부터 남북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미국 역사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인물인지 잠시 한번 제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프랭클린 피어스는 1804년 뉴햄프셔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벤자민 피어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17살 때 미국 그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3,000 머스켓 총 빌려서 워싱턴 휘하로 들어가서 싸운 사람이에요. 10년 지나니까 소련까지 침공을 했고 전쟁 끝나서 뉴햄프셔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여기서 이제 프랭클린 피어스를 이제 낳았는데 사실 그 아버지 벤자민은 공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만큼은 우리 자식들만큼은 좀 교육을 잘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이 프랭클린은 유독 책을 가까이 하기 싫었대요. 싫어했다고요? 네, 굉장히 싫어했대요. 노는 거 좋아했고. 근데 탁탁탁 해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시켜서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통과를 해가지고 보든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보든 대학이라고 누가 이제
같이 동기생이었냐면 엉클 톰스 케빈슨 스토우분이죠. 아, 그래요? 그 남편이 여기 또 동기였어요. 예, 그다음에 1850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서니얼 호손이 쓴 주홍글 씨. 네. 이 사람도 동기였어요. 거기 유명 작가가 많이 예, 나오는 예. 곳이네. 그래서 굉장히 절친이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는데 대학 생활 동안 공부보다는 역시 또 노는 거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들어와서 뭐가 늘었냐? 술 실력이 늘었어요. 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위스키 3분의 1을 못 먹었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2병은 걷어나더라. 그러니까 뭐든 열심히 하면 늘어요. 근데 1학년 때는 꼴등했어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열심히 그래도 공부를 해서 14명 중에서 5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변호사까지 됐는데 이 무렵에 아버지 벤자민이 뉴햄프셔에서 굉장히 잘 나갔어요. 주지사까지 됐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앤드류 잭슨 라인을 타요. 앤드류 잭슨 라인을 타서 1829년에 프랭클린이 겨우 24살 때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이 돼요. 야. 그다음에 1833년에는 뉴햄프셔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이 돼요. 뭐 굉장히 쉽게 당선이 돼요. 이때가 겨우 28이에요.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이 프랭클린 피어스는 예리한 법률적 지식이나 논리적 판단은 없지만 굉장한 정치가로서의 장점이 있다. 첫 번째 뭐였냐? 이 사람이 그 누구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이 천재적이었어요. 그것도 능력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엄청났어요. 딱 한 번 보고서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닭집에 써야 되네. 누구 오면 다, 누구 순서님 후라이드죠? 그다음에 두 번째,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었고 또 하나 깊고 풍부한 목소리를 갖고 있었어요. 아, 목소리. 목소리만 들으면 여자들이 녹았다. 성격도 굉장히 유순하고 때로는 쾌활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 매력이라는 게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시에 정치계라는 게 왜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딱딱하고 강하게 나갈 때가 많은데 이 사람은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했고 의원이 돼서 회기가 열리는 동안에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데 제가 놀라운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클럽하우스 폴이라는 게 있었대요, 당시에. 이게 뭐냐면은 클럽에서 정치를 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술을 약간 사교 목적으로 이렇게 파티하면서 곁들이는 형태로 이렇게 마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19세기 초중반을 보면은 약간 좀 분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노동자 계층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와 모든 이런 불만을 해소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때마침 이제 술 제조하는 이런 기술도 발전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류 계층들은 말 그대로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술을 좀 마시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특히 지금 이야기하신 피어스 같은 경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술을 진짜 잘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술을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미국은 사실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지 말자 이런 운동도 또 있었어요. 특히 술을 노동자들이 워낙 많이 마시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술을 뭐 적게 맙시다 이런 캠페인도 있었고 실제로 1920년에 이제 금주법도 금주법이 네, 있었죠.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연방 정부 힘이 또 엄청 세지거든요. 공권력을 집행하면서. 그러다 결국 뭐 실패로 돌아가는데 생각보다 뭔가 좀 복잡한 어떤 술에 담겨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탄생한 게 네. 지금도 제가 잘 마시고 있는 그 포도 주스가 그때 그렇죠. 술 대신 탄생했던 네, 주스. 어찌됐든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근데 밀주 형태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네. 한국에서 소위 뭐 폭탄주라든가 네. 이게 원래는 미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일러주라고 해가지고 네. 맥주하고 위스키를 섞어 마시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블루 칼라들이 먹는 술집에 가면은 그 보일러주가 있는 거고. 올라오라고? 클럽은 사실 70년대, 80년대까지도 정치에서의 로비의 장은 클럽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전부터 있었던 미국 정치의 굉장히 독특한 이제 그런 어떤 전통들이 이제 이 시기부터 계속 시작이 된 거죠. 격식을 더 중시하고 격식을 네. 중시하고요. 네. 또 그 클럽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네, 회원제 중요한 클럽.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주로 이제 로비스트들이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이제 클럽들이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이 피어스의 사상이었는데요. 피어스는 노예 제도는 찬성주의자는 아니었어요. 노예 찬성주의자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폐주론자들을 몹시 격려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노예 폐주론자들이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과격하고. 그다음에 자기 이 노예 폐주 운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굉장한 비난을 쏟습니다. 피어스는 무슨 생각했냐?
얘네들이 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 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피어스가. 그렇기 때문에 피어스 아버지가 뭐 했어요? 독립운동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놓은 이거를 지금 쟤네들이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자기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신의 이런 생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진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나중에. 33살에 최연소 연방상원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이 사람이. 예. 그런데 이때 이 피어스는 민주당이었거든요. 근데 다음 선거 민주당의 라이벌이었던 휘그당에서 대통령, 하원, 상원, 심지어 주의회까지 다 넘겨줘 버려요. 민주당이 대패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피어스가 어떤 선택을 내느냐. 정치를 시작하고 단 한 번도 자기가 소수당이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안 해. 이렇게 해버렸어요. 특히 이 피어스의 아내와 아들이 제발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특히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 피어스의 술 습관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너무 술을 많이 먹고 다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정치하는 것도 너무 싫고 그래서 당신 두 번 다시 앞으로 정치도 하지 말고 이번에 그만뒀으니까 술도 마시지 말아라 얘기해요. 그래서 피어스가 아내를 비롯한 모든 사람 앞에서 금주 선언을 합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뉴햄프셔주 금주협회 회장까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피어스는 뉴햄프셔 지역 정계에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46년에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죠. 이때가 피어스가 나이가 40이었는데, 근데 이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냐면은 그 제임스 포크 대통령이었는데 피어스하고 막역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피어스가 옛날부터 군인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그렇죠,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군인이 되려고 하는데 나이 40이 군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때 무슨 법령이 생기냐면은 새로운 정규군 추가 창설을 위한 법률이 생겨요. 그래서 군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 모두 지원하게 됐거든요. 이때 군에 들어갑니다. 나이 40에? 나이 40에 군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일단 백에 대통령이 있죠. 그다음에 하원, 상원 출신이에요. 그렇지. 1년도 안 돼서 대령으로 진급합니다. 그리고 대령이 된 지 한 달 만에 스타를 달아요. 야. 스타를 달고 무려 2,500명 규모의 병력을 거느린 여단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로 파견이 되는데 원래 이 피어스 여단이 어디 소속이냐면 윈필드 스콧 장군 휘하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 윈필드 스콧 장군 당시 베라크루즈 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라크루즈 항에서 멕시코 내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피어스 여단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피어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출정식을 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친구들이 끊었다면서요? 근데 이제 죽으러 간다 이거지. 지금은 마셔야 될 때다. 한 이틀을 마시면 되는데 일주일을 이거. 아이고야. 너무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가는데 항구에 도착해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출발했어? 출발했어. 부관이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장군님 어디 가셨어요? 벌써 가셨어요. 야 그러면 야 우리 어디서 싸워야 돼? 일단은요 빨리 가셔서 장군님하고 합류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빨리 출발하세요. 출발을 했어요. 가도 그게 끝이 없는 거야. 이게 너무 멀어요. 그리고 가다가 왜 가끔 멕시코 산적이 나타나잖아. 한 예를 들어서 멕시코 산적이 한 10대 명 나타나면 와 쫓아버리면 되면 기병중대 출동! 막 이래버렸다. 가다 기병중대 가서 두드러 잡고 막 전과를 세웠다 이거지. 그러니까 옆에서 그 부관이 보기 한심한 거예요.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왜 저러시지? 한쪽을 왜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의 3주에 걸쳐서 가서 겨우 주력 부대하고 합류를 해요. 그것도 열심히 하네. 예, 그러니까 스콧 장군이 뭐라고 하냐? 그래 고생했다라고 하고 워싱턴에 보고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피어스 장군이 멕시코에서 거둔 최고의 승리는 무사히 군을 이끌고 나를 만난 거다. 이렇게 써요. 아무튼 전투를 해요. 8월에 첫 전투를 피어스가 하는데 나름 용감하게 싸웁니다. 용감하게 했는데 전투가 한창 진행되는 중간에 피어스가 약간 오버했어요. 말을 이끌고 앞으로 확 나갔습니다. 근데 하필 이 말이 바위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피어스도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근데 말이 하필이면 피어스 다리 쪽으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을 꽝 찧었어요. 피어스가 너무 아파서 기절을 한 거예요. 일단 기절할 수 있죠. 누구든지 기절할 수 있죠. 누구든지 기절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그래서 깨나 보니까 이미 전투가 끝나서 있었죠.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미국과 멕시코 전쟁의 마지막 전투인 그 멕시코 시티 남부에 채플테펙 전투에 참가하려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가 하려고 했는데 전투 직전에 설사가 나요. 예. 이쯤 되면 의심이 가는데. 그래서 전투 직전에 설사가 나서 병동에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프랭클린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페인팅 프랭크, 졸도한 프랭크라고 놀려요. 뒤에서. 근데 전쟁이 끝났잖아요. 근데 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 모든 전투가 끝나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프랭클린 피어스 준장께서 술 실력을 발휘하십니다. 동료 장교들을 전부 다 사고 클럽에 불러놓고서 거하게 마셔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때 주로 어울렸던 장교들이 남부 출신 장교들. 이 장교들이 나중에 남북 전쟁에 남군의 유력한 장교들. 아무튼 이렇게 종전 후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뉴햄프셔로 돌아왔는데 전쟁 영웅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분명한 건 열심히 싸우려고는 그렇죠. 했어. 부상도 당했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일단 내 가족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정치 다시는 안 하기로. 정치 안 하지 당신. 그러니까 그럼 안 하지 했는데 내심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 정도 경력까지 쌓았는데 때가 내가 이 왔는데. 돌을 묻히기는 좀 그런데라고 했었어요. 자크의 테일러가 예. 대통령 돼버리고 네, 영웅. 그렇죠. 예. 근데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후보가 난립하는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했었던 1850년 타협안 때문에 상대 당이었던 휘그당이 지리멸렬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나오든 당선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난립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행운의 여신이 피어스한테 미소를 보냈고 어허. 당시 전당대회에 못 나갔었어요. 이 피어스는. 왜냐하면 뉴햄프셔 대표로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이미 연방 대법원 판사 출신의 리바이 우드베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뉴햄프셔 대표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덜컥 사망을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피어스의 그 수많았던 술 친구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뉴햄프셔에서 누가 나와야 된다? 피어스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피어스한테 가서 얘기해요. 당신 나가겠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피어스가 해요. 오케이. 대신 우리 집사람한테만 비밀로 해요. 대선에 나가는데 비밀로 하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이게 다 계획이 있었어요. 피어스는. 그러니까 허락보다는 예, 용서가 다 쉽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는 비밀로 하고 자기 이름을 전당대회 이름에 올립니다. 근데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후보가 난립하니까 이게 안 됩니다. 3분의 2 차지하기가 안 됩니다. 3분의 2. 예. 무려 투표가 49차까지 가요. 49차까지 가는 대난전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니까 군소 후보들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논의가 나오냐면 차라리 다크호스를 찾자. 다크호스를 찾아서 신선한 인물한테 우리가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때 피어스의 술 친구들이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클럽하우스에서. 그래서 여기서 피어스가 떠올라요. 근데 여기서 피어스의 장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피어스는 한동안 정계를 떠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한 인물. 두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던 거 노예 제도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피어스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노예 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밝힌 적이 없단 말이죠. 두루두루 뭉실해요 사람이. 그다음에 잘생겼죠. 그다음에 우호적인 관계 많죠. 전쟁도 갔다. 예. 그런데 이때까지 피어스는 아내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불참하고 보스턴으로 일부러 여행을 갑니다. 원래 이 아내는 여행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집사람하고 야 우리 보스턴 여행 가자. 아 갑자기 왜요? 아 나 보스턴에 굉장히 중요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멀리도 갔네요. 예. 기적과 같이 여기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피어스가 선출이 됩니다. 참가도 안 했는데. 네. 선출되고 이를 급히 알리러 파발이 피어스한테 와요. 보스턴으로 왔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제 피어스님 이제 당신이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내가 눈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지금 이제 놀라는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피어스가 실수를 합니다. 아니 뭐라고 49차까지 가는 그거 끝에 결국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전화하는 사람은. 여기서 아내가 그걸 듣더니 기절해버립니다. 거기서 졸도해요 아내가. 이 남자가 정치 안 하겠다는데 귀엽고 정치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한테 엄청난 비극이 와요. 왜? 대통령 선서하기 전에 가족하고 열차 여행을 하다가 열차가 전복이 돼요. 아이고야. 여기서 아들이 죽어요. 아 진짜 열차 전복은 잘 일어나지도 않는 일. 11살짜리 아들인데 엄마하고 아버지는 멀쩡했거든요. 애만 죽어요. 더군다나 이 애가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 앞에 2명은 일찍 죽었어요. 나머지 셋째 아들이 11살까지 살았었는데 얘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내는 그조차도 약속을 정치 안 하겠다고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 저주받은 거라고 해서 단 한 번도 공식적인 퍼스트레이디 석상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취임을 하죠. 그런데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연민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나중에 바로 대륙횡단철도에 연루된 일입니다. 대륙횡단철도요? 네. 미국을 이 30m 그 라인 그 긋는 그 라인으로 네. 이렇게 철도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원래 대륙 횡단철도 프로젝트는 뭐 사실 이때가 아니고 이미 1840년대 초부터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당연히 이제 서부 개척을 하면서 이쪽과 뭔가 연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데오까지 시카고까지 일대에는 뉴욕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철로망들이 다 건설이 되어 있어요. 저 일대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저거를 이제 서부까지 연결을 지을 거냐라는 부분으로 논의가 되어 있었고 북부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피츠버그부터 해가지고 시카고 그 다음에 유타를 지나서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어떤 그런 걸 선호를 했고 남부 출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나 그다음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멤피스나 아니면 저 아래쪽으로 뉴올리언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선호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노선 선정을 위해서 약간 옥신각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로 철도 지나가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네. 지금 현대 뭐 우리나라하고 똑같네. 네, 당연하죠. 저 엄청난 프로젝트잖아요, 사실. 그게 지나가면 정말 물류에 있어서 그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유리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네. 근데 그건 그거고 네, 이게 노예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관이 있어요? 피어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피어스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정쟁이 별로 없었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1850년에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50년 타협이 있는 후로 미주리 된 거잖아요. 타협 때. 미주리 타협 아니고 그럼 1850년 대타협. 네, 대타협이 1850년 대타협. 대타협. 그 노구를 이끌고 그렇죠. 네, 성공시켰다. 예, 그것 때문에 좀 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 이제 무능한 대통령으로 좀 지켜버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보이는 되게 체구가 키가 좀 작습니다. 굉장히 강단 있게 생겼. 네, 더글라스 인물인데 원래 검사 출신이에요. 네, 되게 변론도 잘하고 뭐 토론도 잘하는 그런 인물인데 스티븐 더글라스가 일리노이주의 상원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륙 횡단 철도가 자기 주를 통과하기를 원했던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일단 보조금도 나옵니다. 연방 정부로부터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득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선거에도 엄청난 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저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황무지가 지나가다 일단은 저 황무지가 어디냐면 저기 오마하 보이시나요? 저쪽? 네. 거기가 이제 네브래스카입니다. 그러니까 저 일대가 이제 밑에는 캔자스인데 네브래스카 지역이에요. 저걸 통과해야 되잖아요.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황무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렇게 중요한 어떤 건설 사업을 황무지로 통과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도시에 연결시키는 게 좋지. 그렇죠. 그럼 최소한 저 지역을 뭔가 준주로는 격상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거를 이제 준주로 딱 격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 지역은 1820년에 미주리 타협에 의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36 이북으로 이북이잖아요. 아 그렇죠. 자유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가뜩이나 지금 남부주 의원들은 이 사람도 민주당이거든요. 밑으로 건설하길 원하는데 남부주의 반발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심해지죠. 엄청나게 심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꼼수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철도가 저기로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남부 의원들을 달래줄까? 그러면서 저 주를 연방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까? 아, 그래.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게 뭐예요? 각 주에 뭔가 자치적인 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거. 저렇게 뭔가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네브래스카 지역에서 새로 들어올 캔자스와 네브래스카 주는 지역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주의 운명을 결정짓게 하자. 그렇게 발의를 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1854년도에. 근데 그게 통과가 됩니다. 그게 엄청난 파장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오늘의 핵심 지역이 캔자스 로렌스입니다. 네. 거기서 캔자스가 피를 흘렸거든요. 왜요? 블리딩 캔자스. 피 흘리는 캔자스. 이게 그 사건입니다. 저게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이 불고 온 후폭풍이죠. 노예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국제적으로 연직물 공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걸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다면은 이런 정치 혼란을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만든 원인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난 또 다른 기술혁명, 교통과 통신혁명이 있습니다.
1835년에 릴레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릴레이요? 계전기.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걸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걸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면은 이걸로 무슨 신호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